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려고? 해온푸드 문정화 회장은 시간장이 든 장독을 들고 며느리 윤경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숨을 들이키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많이 봐준 줄 알아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그런데 그날 밤 회장님은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윤경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써주시면 그곳으로 새해 복 가득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문정화 회장의 아들 강도연의 49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 기업 해온푸드 본가의 대청마루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재계 인사들, 회사 임원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상에는 해온푸드에서 만든 된장과 간장 제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기업 홍보를 위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49제라기보다는 전시회 같은 분위기였죠. 회장인 문정화는 흰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훨씬 넘은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정화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쪽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한 임원이 급히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문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해온푸드의 상징과도 같은 장독대였어요. 회사 홍보 자료에도 항상 등장하는 곳이었죠. 문정화는 가장 크고 오래된 장독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장이라고 적힌 나무 팻말이 붙어 있는 항아리였어요. 사람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였죠. 한 임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건 회사의 상징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닥쳐. 문정화의 차가운 한마디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문정화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검붉은 시간장의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때 문정화의 시선에 손님들을 접대하던 며느리 윤경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문정화는 시간장이 든 항아리를 윤경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찰싹. 검붉은 장이 윤경의 머리카락과 옷에 쏟아져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윤경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정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려고? 윤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어림도 없지. 문정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아가 엄마 뒤에 숨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서준이가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문정화는 윤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얼굴 봐서 말이다. 문정화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이랑 강원도 산골집에나 가서 반성하며 살아라.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쌍둥이들 아빠 49제 날인데 저희가 이렇게 쫓겨나야 하나요?
문정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과 회사에서 나가거라.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문정환은 더 이상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려 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막았지만 이미 몇 장은 찍힌 뒤였어요. 임원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임원의 눈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경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장을 손으로 닦아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준아, 서하야. 엄마랑 방으로 가자. 윤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 재산 노리고 들어왔나 봐. 불쌍하긴 한데 뭔가 있으니까 저러시겠지. 윤경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무서워할까 봐요. 방문을 닫자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 윤경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윤경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묻은 장을 대충 닦아냈어요.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아이들 옷가지를 꺼냈어요.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옷도 몇 벌 챙겼어요. 서준아, 네가 좋아하는 책 챙겨. 응, 엄마. 서준이가 책 몇 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하야, 인형 하나만 가져가. 응. 서하가 작은 토끼 인형을 안았어요. 윤경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5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남편 도연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 챙겼지? 응, 엄마. 윤경은 아이들 손을 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경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 문정환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눈빛이 오갔어요. 안도하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은 밖에 말하지 마시오. 문정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자들은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대청마루는 텅 비었어요. 제사상도 치워지고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뚜껑이 열린 시간장 항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정환은 혼자 마당에 서 있었어요. 바닥에는 떨어진 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정환은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문정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입을 막은 채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정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도현아. 윤경아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문정환은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선택한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아들 도연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되는 날이었어요. 문정화는 홀로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마당 한쪽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문정화는 그중 가장 오래된 항아리 앞에 천천히 섰어요. 손에는 낡은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어요. 문정화는 항아리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내 말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도연이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진단서였습니다. 문정화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진단서를 어머니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문정화가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상 여명 6개월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문정화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한 달 전부터입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문정화는 진단서를 접어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뭐냐?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회사 안쪽이 이미 썩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장맛이 변한 건 사람이 먼저 변했기 때문입니다. 문정화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원산지 조작 사진이 있었어요. 중국산 원료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시간장 희석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 시간장에 인공 조미료를 섞어 양을 늘린 기록이었죠. 세 번째 장에는 임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었어요. 문정화는 끝까지 다 읽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2년 전부터입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임원 과반이 연루되었다는 겁니다. 문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없더라도 가장 먼저 노려질 건 제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문정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네가 생각한 대비는 무엇이냐? 이 순간 두 사람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지였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더 모으겠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윤경이를 내치세요. 문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잔인하게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표적에서 벗어납니다. 문정화가 물었습니다. 윤경이가 견딜 수 있겠느냐? 아내를 믿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 아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은 없어도 강한 사람입니다. 문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장은 강원도 폐가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도연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집. 문정화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이라면 안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요.
도연이 말했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예, 어머니. 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준이와 서아가요. 문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켜야지. 문정화는 아들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마당에 혼자 서 있으니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정화의 옷자락이 흔들렸어요. 문정화는 시간장 항아리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깊고 진한 향이 올라왔어요. 문정화는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남긴 시간장만은 지키마. 문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항아리 앞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깨는 계속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문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다시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라, 도연아. 문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네가 없더라도 내 아이들은 반드시 지킨다.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49제 날 깨진 장독. 그것은 바로 이 밤의 결심이 만들어낸 선택이었습니다. 윤경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경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들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춥다. 서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경은 서둘러 아이들의 외투 지퍼를 올려주었어요. 목도리를 다시 둘러주고 모자를 눌러 씌웠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윤경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윤경은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해온푸드 후계자 49제 날 파문 탐욕의 며느리 추방.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경은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노린 며느리 결국 쫓겨나. 장독을 깬 회장의 분노, 며느리와 손주 모두 집 밖으로. 기사 아래에는 사진도 있었어요. 윤경이 아이들과 함께 대문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거였어요. 윤경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댓글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재산 놀이다 들통났나 봐요.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우리 집 없어? 윤경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때 서준이가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서준이는 5살이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윤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걸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플 거였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윤경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아, 서하야.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봐. 윤경이 말했어요. 서아가 우유를 집었습니다. 서준이는 주먹밥 하나를 들었어요.
윤경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삐삐삐.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편의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윤경은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부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윤경은 서둘러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현금으로 할게요. 윤경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윤경은 아이들에게 우유와 주먹밥을 건넸어요. 천천히 먹어. 아이들은 배가 고팠는지 금방 다 먹어버렸습니다. 윤경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아이들을 앉혔어요. 여기서 잠깐 쉬자. 윤경이 말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엄마에게 기대어 잠들기 시작했어요. 윤경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윤경은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오호리 123번지.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문장이 더 있었어요. 거기로 가세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윤경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윤경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일방적으로 온 거였어요. 윤경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행 버스 시간표를 검색했어요. 새벽 첫 차가 1시간 후에 있었습니다. 윤경은 아이들을 깨웠어요. 서준아, 서하야. 일어나야 해. 우리 버스 타야 돼.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새벽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고개를 돌려 윤경을 흘끔 쳐다봤어요. 뉴스를 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승객도 윤경을 힐끔거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잠들었어요. 서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그 작은 목소리에 윤경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윤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윤경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윤경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갈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49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정화는 혼자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비서가 운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정화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가야겠어. 문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뒷좌석에는 큰 상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새 이불 세트, 그릇들, 수건, 아이들 옷까지, 그리고 쌀 한 가마니였어요. 차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문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길을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을까요? 도연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세 식구가 함께 왔었죠. 남편도 살아있었고 도연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어린 도연이가 물었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란다. 문정화가 대답했었죠. 와, 장독이 엄청 많아.
도연이가 뛰어가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문정화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차가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정화는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은 낡았지만 자물쇠는 멀쩡했습니다. 문정화가 관리인에게 맡겨뒀던 거였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문정화는 먼저 뒤뜰로 갔습니다. 장독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천으로 덮인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지. 문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문정화는 본가에서 진짜 시간장 항아리들을 조심스럽게 옮겨왔어요. 밤중에 몰래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비서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심히 옮기세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문정화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항아리를 하나씩 뒤뜰 장독대에 옮겨 놓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간장부터 창업주가 직접 담근 장까지 모두 합쳐 20개가 넘었어요. 문정화는 각 항아리를 천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진짜 집이야. 문정화가 항아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비서가 돌아간 뒤 문정화는 혼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 3개를 쓸고 닦았어요. 오랜만에 하는 집안일이었지만 문정화는 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마루를 닦았어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해가 지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문정화는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불을 꺼냈습니다. 새 이불 세트 3개였어요. 어른용 하나, 아이용 2. 윤경이는 이 방을 쓰면 되겠지. 문정화는 큰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았어요. 그 다음 작은 방 2개에 아이들 이불을 폈습니다. 서준이는 남자아이니까 이 방. 서아는 엄마 가까운 이 방이 좋겠지. 문정화는 혼자 중얼거리며 이불을 정성스럽게 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 세트를 꺼내 찬장에 넣었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숟가락, 젓가락. 아이들 것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그릇들이었어요. 서아가 좋아하겠구나. 문정화는 작은 그릇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건도 꺼내 욕실에 걸었어요. 쌀 한 가마니를 부엌 한쪽에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은 넉넉하겠지. 문정화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냄비도 새로 사왔습니다. 프라이팬도 2개 준비했어요. 식용유, 소금, 설탕, 된장, 고추장도 작은 통에 담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찬장에 넣으며 문정화는 생각했어요. 윤경이가 올 때쯤이면 다 먼지가 앉겠지. 너무 새 것 같으면 눈치챌지도 몰라. 문정화는 일부러 천을 가볍게 덮어뒀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을 정도로요. 하지만 너무 더러워 보이지 않게 살짝만.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궁이도 점검했어요. 불이 잘 붙는지 확인했습니다. 굴뚝도 청소했어요. 연기가 잘 빠지게요. 이제 됐어. 문정화는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연이가 10살 때였습니다. 이 집 마당에서 도연이와 장난을 쳤던 기억이요. 엄마, 나 잡아봐. 도연이가 웃으며 뛰어다녔었죠. 그래, 잡으러 간다. 문정화도 웃으며 뒤따라갔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문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내 아이들 잘 지킬게. 내 아내도 지킬게. 문정아는 뒤뜰로 갔습니다. 시간장 항아리들 앞에 섰어요. 이것들도 지킬 거야.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것들. 문정아는 항아리 하나하나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경이가 잘할 거야. 그 아이는 강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아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이불이 깔린 방, 그릇이 놓인 부엌, 쌀이 든 가마니.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문정아는 대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 한 번 더 집을 돌아봤어요. 윤경아, 미안하구나. 문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문정아는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면 49제였어요. 며칠 후면 윤경이와 아이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견뎌야 해. 문정아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정아의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도연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문정아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고 있었어요. 버스가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윤경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주변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과 나무뿐이었죠. 여기가 맞나? 윤경은 휴대폰으로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사진이 하나 더 있었어요. 큰 바위 옆 돌 밑에 열쇠가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서준이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돼. 윤경이 대답하며 눈길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좁았고 경사가 심했어요. 서아가 넘어질 뻔하자 윤경이 얼른 붙잡아 주었습니다. 30분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있었고 서아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못 걸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윤경도 힘들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어요.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는데 담장은 일부 무너져 있었고 처마는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사는데 맞아? 윤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문자 사진을 보며 큰 바위를 찾았어요. 대문 옆에 바위가 하나 있었고 그 옆돌을 들추자 열쇠가 나왔습니다. 윤경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뻑뻑했지만 천천히 돌리니 열렸습니다.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었어요. 엄마, 여기 귀신 나와? 서아가 엄마 뒤에 숨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귀신 같은 거 없어. 윤경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휙 불어왔지만 생각보다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먼지가 있긴 했지만 폐가 치고는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여기 앉아 있어. 엄마가 둘러볼게. 윤경이 아이들을 마루에 앉히고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윤경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방 안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불이 왜?
윤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만져봤어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지만 이불은 새 것이었고 들춰보니 비닐 포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새 거 같은데. 두 번째 방도 열어봤어요. 거기에도 작은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 아이용 이불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무슨... 윤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어요. 그릇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수저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윤경은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짝거렸어요. 새 그릇이었습니다. 이것도 새 거야. 찬장 아래를 열어보니 냄비와 프라이팬이 있었고 이것들도 모두 새 것이었어요. 부엌 구석에 놓인 항아리들을 열어보니 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경은 손으로 쌀을 떠봤어요. 한 가마니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항아리도 열어보니 소금, 설탕, 식용유가 담겨 있었고 된장과 고추장도 작은 통에 담겨 있었어요. 윤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폐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집이었어요. 쫓아낸 게 아니라 피신시킨 거였습니다. 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욕실도 확인했어요. 수건이 걸려 있었고 비누와 샴푸도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새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준비하신 거였구나. 윤경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9제 날 장을 머리에 부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차갑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윤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해했어요.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윤경은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꼭 안았습니다. 이불에서 희미하게 세제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빨아서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서준이와 서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왜 울어?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기뻐서 그래. 윤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여기 우리 집이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우리 집 만들어 주신 거야. 윤경이 대답하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서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릴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를 지켜주신 거야. 우리 모두를요. 윤경은 아이들과 함께 집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작은 이불을 따로 마련하시고 아이 손에 맞는 그릇까지 준비하신 것이 보였어요. 쌀도 넉넉하게 준비해 두셨고 모든 게 세심했습니다. 윤경은 뒤뜰로 나가 장독대를 발견했어요. 수십 개의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다가가 한 항아리의 천을 벗겼어요. 시간장이라는 나무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경은 뚜껑을 열었어요. 깊고 진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본가에서 본 적 없는 장이었어요. 진짜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지키려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윤경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 비리로부터 지키려던 게 바로 이 시간장이었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윤경은 장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못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마음을요.
윤경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엄마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릴 사랑하는 거지?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 그냥 보여주시는 방법이 달랐던 거야. 윤경이 대답했어요. 서아도 다가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윤경은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밥 해먹자. 윤경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꺼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잘 빠졌어요. 굴뚝도 청소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어머님이 하신 거구나. 윤경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새 이불 속에서 포근히 잠들었어요. 윤경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윤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그리고 꼭 지킬게요. 어머님이 목숨 걸고 지키신 것들을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윤경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윤경은 알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믿음이 윤경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골 폐가는 이제 폐가가 아니었어요. 깨끗하게 단장된 집이 되었고 뒤뜰 장독대는 더 넓어졌습니다. 윤경은 40 중반이 되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더 또렷했습니다. 뒤뜰에서 윤경은 장독 하나를 열고 있었어요. 엄마, 이 항아리 상태 어때? 옆에서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서준이는 키가 훌쩍 컸어요. 엄마 어깨를 넘었습니다. 좋아. 발효가 잘 됐어. 윤경이 대답했어요. 서준이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2일, 기온 영하 3도, 습도 65%, 3년 숙성 시간장, 발효 상태 양호. 서준이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장독 기록을 해왔어요. 이제는 두꺼운 노트 5권이 넘었습니다. 오빠, 이쪽 된장 냄새 좀 이상한데? 서아가 다른 항아리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아도 15살이 되었어요. 오빠보다 키는 작았지만 감각만큼은 뛰어났습니다. 윤경이 서아가 가리킨 항아리로 갔어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 말이 맞네. 온도가 조금 높았나 봐. 이건 따로 보관해야겠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냄새와 맛으로 장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윤경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작업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빈방이었던 곳을 개조한 거예요. 깨끗한 작업대와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경은 시간장을 조심스럽게 작은 병에 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보내는 거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파리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야. 윤경이 대답했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요리사가 한국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윤경의 시간장을 맛봤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 요리사가 감탄했었죠.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윤경은 처음에는 팔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리사의 간절함에 조금 나눠줬습니다. 몇 달 후 그 요리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당신의 시간장으로 만든 요리가 미슐랭 심사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윤경의 시간장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프랑스 레스토랑 한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뉴욕, 도쿄, 런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빨리 만들 수 없어요. 윤경은 주문이 밀려와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한 병 한 병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엄마, 오늘 미국에서 또 주문 들어왔어. 서아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뉴욕에 있는 한 식당인데 셰프가 한국인이래. 꼭 엄마 시간장을 쓰고 싶대. 윤경은 이메일을 읽어봤습니다. 3개월 대기하셔야 한다고 답장 보내. 네. 서아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윤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장을 담그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장을 나눠주면서 시작했어요.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한 요리 연구가가 윤경을 찾아왔어요. 이마태온 푸드 창업주가 만들던 그 맛입니다. 그 연구가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내셨습니까? 윤경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연구가는 윤경의 시간장을 식품 박람회에 추천해줬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를 만났어요. 이건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군요. 바이어가 놀랐습니다. 손으로 담근 거예요. 시간과 정성으로요. 윤경이 설명했어요. 대량 생산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건 대량 생산할 수 없어요. 윤경은 단호했습니다. 바이어는 아쉬워했지만 소량이라도 계속 공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윤경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시간장 장인. 시간이 빚은 맛.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맛. 언론에서 윤경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윤경은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이 중요하죠. 윤경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문정화였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경은 가끔 뉴스에서 해온푸드 소식을 봤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고 임원 교체 소식도 들렸어요. 하지만 문정화 회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신 걸까? 윤경은 가끔 걱정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무슨 생각해? 서아가 윤경의 어깨를 톡 쳤어요. 아, 미안. 멍했네. 윤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는 거지. 서준이가 물었어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 서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글쎄 때가 되면 보게 될 거야. 윤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경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해온푸드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해온푸드, 검찰 조사 착수, 원산지 조작 의혹. 윤경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온푸드는 지난 10년간 중국산 원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문정화 회장이 나왔어요. 1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머님.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거 할머니야? 서아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야.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정화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 문정화가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경은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경은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왔다는 것을, 다시 만날 때가 온 것을. 며칠 전 해온푸드 회장실에서 문정화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정화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허리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10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았네. 문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얼굴들이었어요. 조금 더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분기 실적이 또 떨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보고했어요. 소비자들이 해온푸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문정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신제품 라인을 출시하고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문정화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기존 제품 원가를 조금만 더 낮추면. 임원의 말에 문정화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원가를 낮춘다는 건 더 싼 원료를 쓰겠다는 말인가? 회장님, 요즘 시대에 100% 국산만 고집하면 경쟁력이 됐네. 문정화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문정화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남긴 거였어요. 문정화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중국산 원료로 바꾸면 원가가 30%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이 알겠어? 맛만 비슷하면 돼. 검사 결과는 조작하면 되고. 임원들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이 살아있을 때 몰래 녹음한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정화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도연이 생전에 모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원산지 조작 증거 서류, 이중장부, 허위 계약서까지 모두 있었어요. 도연아, 네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구나. 문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10년이 지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문정화는 10년 동안 새로운 증거를 계속 모아왔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심어뒀어요. 품질관리팀의 30년 차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좀 보세요. 그 직원이 가끔 문정화에게 자료를 전해줬어요. 이번 달 원료 납품 내역인데 중국산인데 서류상으로는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화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문서도 복사했어요. 지난해에는 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국산 쓸 필요 없어요. 회장님은 너무 고지식하십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임원들은 문정아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경영 감각이 떨어졌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아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증거가 컴퓨터에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남긴 옛 자료와 문정아가 새로 모은 최근 자료가 합쳐졌어요. 이제 됐어. 문정아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윤경이 산골에서 간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산골 간장 장인. 신문 기사를 보며 문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키웠구나, 윤경아. 서준이와 서아도 잘 컸고. 문정아는 몰래 윤경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되겠구나. 문정아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검찰에 연락하게. 네. 회장님, 검찰이요? 비서가 놀라 물었어요. 내가 직접 고발하겠네. 해온푸드 비리를.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회장님도 알고 있네. 각오하고 하는 일이야. 문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찰청에 두꺼운 고발장이 접수되었어요. 고발인은 문정아, 피고발인은 해온푸드 임원 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아는 자기 이름도 함께 넣었어요. 경영 책임자로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겠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벽 6시 해온푸드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임원들은 황급히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정아가 제공한 정보로 검찰은 정확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회계장부, 원료 구매 내역서, 이중계약서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임원들은 하나둘씩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회장 지시였습니다. 한 임원이 발뺌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그건 회장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정아가 제공한 녹음 파일들에는 달랐어요. 도연이 생전에 녹음한 파일에는 임원들끼리만 모여 비리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정아가 녹음한 파일에는 임원들이 회장 몰래 진행한다는 대화가 명확했어요. 회장님한테는 보고하지 맙시다. 어차피 반대하실 겁니다. 회장님은 이제 늙으셔서 경영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문정아가 반대했던 기록만 남아 있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문정아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문정아 몰래 진행해왔던 거였어요. 일주일 후 임원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원산지 조작, 분식회계, 횡령이었어요.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해온푸드 비리의 실체, 10년간 소비자 속여.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차액은 임원들 주머니로.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중소기업 피해 속출. 문정아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문정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영자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문정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문정아는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추방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문정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정화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어요. VIP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재산이 동결되었으니까요. 병상에 누운 문정화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윤경아, 서준아, 서하야. 문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니?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 며느님께 연락드릴까요? 문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문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원도 쪽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아, 잘 지내고 있겠지. 서준이랑 서아도 많이 컸겠구나. 문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끝났어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는 곳으로. 윤경은 뉴스를 본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윤경은 결심했어요. 가야겠어. 윤경은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서준아, 서하야. 일어나.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나러 가자. 윤경이 말했어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할머니 만나러 가? 응. 이제 때가 됐어. 윤경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 하나를 챙겼어요. 시간장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께 드려야 해. 윤경이 병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문정화 회장, 괄호로 병원 입원. 기사에 병원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버스가 서울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윤경은 아이들 손을 잡고 택시를 탔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는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릴 기억하실까?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너희를 잊을 리 없어. 윤경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경은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문정화 회장님 병실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윤경이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 502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니 502호 병실이 보였습니다. 윤경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응, 괜찮아.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경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 문정화가 누워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정화는 많이 야위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팠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문정아는 문을 보다가 윤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윤경이. 문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윤경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와 서아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정아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준이 서아야? 문정아가 물었어요. 할머니.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많이 컸어. 윤경은 아이들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인사드려. 할머니께. 서준이와 서아가 문정아 침대 옆으로 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문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문정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경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윤경이요. 윤경아. 문정아가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윤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알아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요. 윤경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님이 지켜주신 시간장이에요. 10년 동안 잘 키웠어요. 문정아는 병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로 버텼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미워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폐가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새 이불, 새 그릇, 쌀 한 가마니 모두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거였죠. 문정아는 눈물을 닦지 못했어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너희를 쫓아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 문정아가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장독 앞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알아요, 어머님. 이제는 다 알아요. 윤경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물음에 문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살자.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윤경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강원도 집으로 가세요. 저희랑 같이요. 강원도? 문정아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그 집이요. 이제 그곳이 진짜 우리 집이에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시간장도 거기 있고 서준이랑 서아도 거기서 자랐어요. 어머님도 거기서 쉬세요. 문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곳으로 가자. 그날 오후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렸습니다. 문정아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어요. 윤경이 휠체어를 밀었고 서준이와 서아가 양옆에서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며느리분과 화해하신 겁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보호하듯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비서가 가져다 준 차에 탔습니다. 윤경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어머님, 출발할게요. 그래. 차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어요.
문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 집에 간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윤경은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 왔어요, 어머님. 윤경이 말했습니다. 익숙한 폐가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윤경이 10년 동안 가꾼 집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정화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뜰에 장독대가 보였어요. 10년 전 문정화가 옮겨놓은 시간장 항아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정화는 장독 앞에 섰어요. 손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대로구나. 그대로 있었어. 윤경이 옆에 섰습니다. 네, 어머님. 한 항아리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것이니까요. 아니야. 문정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이건 내 거야. 네가 지켜야 할 거고. 문정화는 윤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와 서아에게 물려줘야 할 거야. 윤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서준이와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 집이기도 하고요. 서아가 말했어요. 문정화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구나.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윤경이 시간장을 조금 덜어 밥에 비벼 주었습니다. 문정화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 진짜 시간장 맛이지. 문정화가 미소 지었어요. 도연이가 지키려던 맛이야. 윤경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의 유산이에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경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10년 전 문정화가 준비해둔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윤경아. 문정화가 윤경을 불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윤경은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정화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잘했지? 내 아이들 잘 컸어. 내 아내도 훌륭하게 자랐고. 문정화는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드는 밤이었어요. 재회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정화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강원도 맑은 공기와 윤경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정화는 윤경에게 말했어요. 윤경아, 서울에 다녀와야겠다. 어머님, 아직 무리하시면. 윤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문정화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해온 푸드를 바로 세워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책임이야.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다음 날 문정화와 윤경은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서준이와 서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해온푸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문정화 회장이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 윤경과 함께 온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한 직원이 인사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문정화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이 모였어요. 비리로 구속된 임원들을 제외하고
새로 선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정화는 상석에 앉았어요. 윤경은 그 옆에 섰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며느리 윤경입니다. 문정화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윤경이가 이 회사의 품질 이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경영 경험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정화가 그 말을 끊었어요. 정직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 없이 장을 담가왔습니다. 문정화는 윤경을 바라봤어요. 그 정직함이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다들 이 사람의 시간장을 찾습니다. 윤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영을 잘 모릅니다. 윤경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장 담그는 건 압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도 압니다. 해온푸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할아버님이 세우셨던 그 정신으로요. 윤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 임원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경은 품질관리팀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30년 차 과장이 있었습니다. 문정화를 도와 증거를 모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윤경이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장이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과장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품질을 바로 세우는 일을요.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윤경은 매주 서울과 강원도를 오갔어요. 서울에서는 회사 일을 배우고 강원도에서는 시간장을 돌봤습니다. 한 달 후 윤경은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났어요. 회의실에 15명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해온푸드의 원료를 납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윤경은 그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해온푸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부당한 압력도 행사했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어요. 이사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사 사람으로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윤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윤경은 서류를 꺼냈어요. 밀린 대금을 모두 정산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대표들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금 지급일을 한 달 앞당기겠습니다. 진짜입니까? 한 대표가 놀라 물었어요. 네. 그리고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윤경이 명함을 나눠줬어요. 대표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대표가 윤경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산골에서 시간장 만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전통 방식으로 메주를 만들거든요. 윤경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저희 강원도 집으로 오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해온푸드의 모든 제품 라인을 검토했어요. 이건 폐기해야 합니다. 윤경이 한 제품을 가리켰어요. 원료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사님, 이게 매출의 30%를. 마케팅 팀장이 말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윤경은 단호했어요.
맛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나쁜 원료로 만든 건 결국 소비자가 알아요.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제품 가짓수를 줄이겠습니다. 대신 하나하나를 제대로 만들 거예요. 윤경의 방침은 명확했어요. 3개월 후 해온푸드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정직 시간장. 윤경이 강원도에서 담근 시간장을 소량 생산한 제품이었어요. 가격은 비쌌습니다. 기존 제품의 3배였어요. 이사님, 이 가격에 팔릴까요? 마케팅 팀장이 걱정했어요. 팔릴 겁니다. 진짜는 통하니까요. 윤경이 대답했어요. 출시 첫날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만에 1차 물량이 완판되었어요. 이사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급히 보고했어요. 2차 물량도 준비하세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윤경이 말했어요. 정성껏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해온푸드, 정직으로 부활하나. 며느리가 살린 전통기업. 10년 만에 귀환, 시간장의 기적.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중요한 건 제품입니다. 제가 아니라요. 어느 날 저녁 강원도 집으로 돌아온 윤경은 지쳐 보였어요. 문정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경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어머님. 해야 할 일이니까요. 윤경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보람 있어요. 회사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문정화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그날 밤 윤경은 뒤뜰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항아리들이 고요히 서 있었어요. 윤경은 시간장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잘하고 있는 거죠? 윤경이 중얼거렸어요. 회사를 바로 세우고 있어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경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고 진한 향이 올라왔어요. 맛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윤경은 뚜껑을 다시 덮고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서준이와 서아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서아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응.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 오빤 또 수학 100점 맞았대. 서준이 대단한데? 윤경이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문정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윤경아, 밥 먹어라. 내가 차려뒀어. 어머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손맛 좀 내봤지. 4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어요. 윤경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그래. 옛날 솜씨가 아니라서 걱정했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서준이와 서아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으며 윤경은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10년 전 쫓겨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윤경은 식탁 너머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문정아도 윤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나야말로 고맙다, 윤경아. 그렇게 조용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온푸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정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경이 있었고 시간장이 있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해온푸드 본사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해온푸드 창립 60주년 기념식. 본사 대강당에는 직원들, 하청업체 대표들,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문정아와 윤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교복을 입은 서준이와 서아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문정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문정아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문정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60년 전 제 시아버님께서 이 회사를 세우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정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맛은 거짓말 않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제 감독 아래 이 회사는 거짓을 저질렀습니다. 소비자를 속였고 협력업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문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죗값으로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멀리했습니다. 문정아는 윤경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을 1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10년 동안 제 며느리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문정아가 계속 말했어요. 산골에서 시간장을 지키며 단 한 번도 거짓 없이 장을 담갔습니다. 그 정직함이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이제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문정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윤경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윤경이가 해온푸드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경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네가 해야 해. 네가 이 회사를 바로 세울 수 있어. 문정아가 윤경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경은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이 먼저 어머님께 인사했어요. 그리고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경영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은 압니다. 윤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해온푸드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움직일 겁니다. 맛은 거짓말 않는다. 그것뿐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윤경은 문정아와 함께 옛 본가로 향했어요. 10년 전 49제가 열렸던 그곳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보였어요. 10년 전 깨진 장독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정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였어요. 깨진 조각들은 치웠지만 장독이 있던 자리는 비워뒀습니다. 어머님 여기. 윤경이 그 자리를 봤어요. 그래. 내가 장독을 깬 자리야. 문정아가 말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왜 여긴 비워두셨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기억하려고. 문정아가 대답했어요. 이 자리는 할머니의 잘못을 기억하는 곳이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는 곳이기도 해. 문정아는 윤경을 봤어요. 장독을 깬 날은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지. 진짜를 지키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여기 두고 가요. 병 안에는 시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강원도에서 담근 거예요.
할머니가 지켜주신 시간장으로요. 서준이가 병을 장독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이건 버릴 게 아니라 이어갈 거예요. 서아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어갈 거예요. 할머니와 엄마처럼요. 문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문정아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경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문정아가 말했어요. 강원도 집으로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네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 문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윤경아. 네, 어머님. 나 이제 편해. 문정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이한테도 떳떳하고 시아버님께도 떳떳해. 회사도 바로 섰고 너희도 곁에 있으니까. 윤경은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래야지. 강원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뒤뜰의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문정아는 장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간장 항아리에 손을 얹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잘했지? 문정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제 이걸 지킬 거야. 내 아내와 함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정아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윤경이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안 들어가세요? 응.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럼 저도 같이 있을게요. 윤경도 장독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윤경아. 네, 어머님. 행복하니? 문정아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윤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정아는 윤경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강해졌어요. 너는 원래 강했어. 그냥 몰랐을 뿐이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집 안에서 서준이와 서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밥 먹어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문정아와 윤경이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차렸어? 윤경이 놀라 물었어요. 네. 제가 이제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된장찌개 맛있어. 서아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어요. 밥을 먹으며 문정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됐어. 60년 전 시아버님이 세운 회사가 바로 섰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지키려던 시간장이 살아남았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이 그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웃으세요? 서아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웃었니? 네. 되게 행복해 보여요. 문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 정말 행복해. 밥을 다 먹고 윤경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문정아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들이 고요히 서 있었어요. 60년의 시간이 담긴 장독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60년, 100년을 더 이어갈 장독들이었어요. 서준이가 문정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이 시간장 지킬 거예요. 그래. 네가 잘 지켜줄 거라 믿어.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할 거예요. 서준이의 말에 문정화는 웃었어요. 할머니보다 더 잘하렴. 할머니는 실수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는 최고예요. 서준이가 할머니 팔을 안았습니다. 문정화는 손줄을 꼭 안아주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잠들기 전 문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아, 잘 자거라. 엄마도 이제 편히 잘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정화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띤 채로 장독대에서는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만든 맛이 그곳에 있었어요. 정직이 빚은 맛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때를 이어 세대를 넘어. 맛은 거짓말 않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것이 이 가족이 10년 동안 배운 진리였습니다.